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편하게 돌아본 적이 있었나? 어릴 땐 쫄쫄 굶어 흙바닥을 딛고 살았고, 15엔 미싱 돌리다 손톱이 찢어졌고, 20살엔 남편 빚더미에 묶여 시댁에서 쫓겨날 뻔했지요. 그러다 중년엔 부모 간병에 자식 문제까지 끌어안고 살았으니 이 나이 되도록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이 조용한 마당 한켠에 앉아 있으면 오래 눌러뒀던 기억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제 인생을 맨 처음으로 돌려야 합니다. 제가 처음 세상과 마주했던 그 겨울로요. 저는 1955년 어느 겨울 서울 변두리 언덕 위 판잣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닐로 덮인 지붕 아래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밤이면 들쥐 소리가 골목을 누비던 동네였지요. 낮에는 먼지가 풀썩 일었고 비라도 조금 올라치면 지붕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 소리에 잠이 깰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이게 내 삶인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 줄은. 우리 집은 식구가 8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하루벌이를 하셨지만 일이 없으면 며칠씩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고 집안엔 늘 비린내와 연탄재 냄새가 가득했지요. 그 냄새는 가난 그 자체였어요. 새벽이면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물지개를 짊어지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아이였던 저는 현실이 어른에게 맡겨진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학교는 언덕 너머 다른 동네였고 비포장 흙길을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 때 보리밥과 멸치 몇 마리,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달걀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난로 위에 데워 먹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연탄가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빨래판 위에서 손빨래를 하면 손등이 얼얼하고 갈라졌습니다. 그 시절 이웃들은 가난 속에서도 참 따뜻했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고구마를 삶아주셨고 윗집 박 할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기 전 저에게 동전 한 잎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작은 동전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제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순이 이제 중학교는 그림일 뿐이다. 너라도 일해야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청계천 봉제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살 그 나이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아직 애기 티도 못 된 나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나이에 어른들 틈에 섞여 미싱 돌리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학교?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집에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동생들은 줄줄이 배를 골고 있는데 책가방 맨다는 게 사치였죠. 어머니는 제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순아, 너는 장녀야. 우리 살림에선 네가 제일 큰 기둥이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제 꿈은 회사 다니는 누나였어요. 교복도 멋졌지만 공장에 다녀와서 월급 봉투 쥐고 동생들 옷 사주는 언니들을 보며 동경했거든요. 처음 나간 곳은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지하에 자리 잡은 그 공장은 습기와 기름 냄새, 먼지, 미싱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하루 종일 귀에 타다다다닥 미싱 소리가 박히고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나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너 또 그 냄새 묻히고 왔네 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저는 막내뻘이라 처음엔 단순한 잡일만 했어요. 실 정리, 재봉틀 발판 닦기, 실밥 자르기 같은 것들.
그런데 며칠 지나니 미싱 앞에도 앉게 되더군요. 그 작은 손으로 천을 밀며 박음질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배어 나와도 창피해서 꾹 참고 다시 미싱을 돌렸습니다. 공장에는 나이 많은 언니들이 많았어요. 20살 넘은 언니들도 있었고 어떤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인데도 제게 야 순아 실 좀 가져와봐 하고 명령조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 세계에선 나이보다 경력이 힘이었고 입사 순서가 곧 위계 질서였으니까요.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정은 있었습니다. 일 끝나고 야근할 때는 언니들이 야 막내야 라면이나 끓이자 하며 뒷골목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줬죠. 거기서 먹던 스프 풀어 끓인 라면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첫 월급은 1,200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액수지만 그 돈이 제게 세상의 전부 같았어요. 주머니에 그 봉투를 넣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손에 그 돈을 쥐어드리며 엄마 이걸로 쌀 사요 했을 때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쌀가마니 하나가 마당 한켠에 놓인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집에 보탬이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공장에 다니는 일이 마냥 자랑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네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줬지만 속으로는 다들 쟨 중학교도 못 간 애라는 눈빛을 깔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이 제일 서러웠습니다. 어쩌다 시장통에서 교복 입은 또래를 마주치면 괜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죠. 그 아이들은 필기구를 사고 나는 실타래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옆자리에서 일하던 순자 언니가 바늘이 손등을 뚫고 지나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당시엔 안전장치 같은 것도 제대로 없었고 야근 중이라 모두 피곤해서 집중력이 흐려졌던 탓이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겁에 질려 한동안 미싱 앞에 앉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만두면 누가 동생들 우유값을 벌어오냐는 어머니의 말에 다시 마음을 붙잡고 돌아갔습니다. 가난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다 그랬지요. 공장에는 연탄 난로가 있었지만 한겨울에도 잘 켜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들과 저희는 두꺼운 점퍼에 손을 꽁꽁 감싸며 일했죠. 손끝이 얼어서 천을 잘 못 잡을 때면 부장님은 야 얼어 죽었냐? 손 좀 빨리 놀려라 하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얼어붙은 손으로 재봉틀을 다시 밀어야 했죠. 가끔은 화장실 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가 찬바람 맞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눈물이 호사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으니까요. 연탄불 피우고 동생들 저녁 차리고 고무장갑 찢어진 채 설거지하느라 손에 물집이 생겼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 다시 공장에 나갈 준비를 하며 내일은 조금 나을까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들 뿐이었죠. 그렇게 제 소녀 시절은 한 장면 한 장면이 미싱 소리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여느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아 일기장을 쓰고 책을 읽고 친구와 소곤소곤 웃으며 시간을 보낼 때 저는 기름 냄새 나는 공장 한 구석에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른이 되어져 갔던 거겠지요. 20살, 그 나이에 저는 신부가 됐습니다. 사랑이 있었느냐 묻는다면 글쎄요. 그땐 정이 뭔지도 몰랐고 사랑이란 말은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지요.
집안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는 어머니의 바람, 그리고 공장 생활로 지친 제 마음이 맞물려 그냥 살림이라도 차려보자 싶었습니다. 예물? 혼수? 그런 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달랑 이불 2채랑 고무대야 하나가 신혼살림의 전부였죠. 시댁은 시골이었는데 헛간 옆 단칸방에 문풍지도 덜 붙은 방 하나를 내주더군요. 그 방에 첫날 밤을 치르며 저는 이게 과연 새로운 출발인지 또 하나의 고생 시작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의 흔한 남자였습니다. 무뚝뚝했고 집안일은 손끝도 안 대는 사람이었지요. 공장에서 늦게 퇴근한 저를 마중 나오기는커녕 저녁밥이 늦었다고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손을 올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무심함이 저를 가장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집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이제 물지개도 지고 장작도 패야지. 괜히 얼굴 예쁘게 치장할 생각 마라.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새벽이면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물지개에 가득 찬 고동색 고무통은 마치 저보다 더 큰 짐 같았어요. 허리가 휘청휘청했지만 한 번도 앓는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지개 짐 내려놓는 소리만 들려도 어디 그딴 식으로 살림하냐며 호통을 치셨거든요. 장작은 산에서 주워와야 했습니다. 겨울엔 눈밭을 헤치며 나무를 꺾어오고 여름엔 벌레떼에 물리며 마른 가지를 모았지요. 그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때 밥을 하고 아이 기저귀도 삶았습니다. 빨래판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빨래를 하다 보면 손등이 헐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손으로 하는 거다는 어른들 말에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신혼살림이라곤 말이 좋아 신혼이지 바닥엔 깔개 하나 없이 시멘트 바닥에 이불만 깔고 잤습니다. 밤이 되면 방바닥은 싸늘했고 연탄난로 하나가 온 가족의 난방이었습니다. 새벽엔 연탄 가스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침 소리에 잠을 깨곤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너 연탄 갈 땐 꼭 창문 열고 갈아야 한다며 저를 다그치셨죠. 그런데 그 연탄을 지게에 지고 와야 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동네 연탄 가게에서 연탄을 받으면 그걸 하나하나 날라 방 한켠에 쌓아야 했습니다. 연탄가루가 옷에 묻어 손빨래를 할 때마다 더러움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일이 없을 땐 멍하니 마당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가끔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그대로 잠들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지쳐 있는데 왜 모든 책임은 나한테만 있는 걸까? 아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애를 낳던 날 시댁 식구들은 순산했으니 복덩이다라며 좋아했지만 정작 산후조리란 말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출산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고 한겨울에 기저귀를 삶아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허리가 휘어져도 누구 하나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 분위기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매주처럼 동원령이 떨어졌고 부녀회에선 집집마다 마당 청소, 집집마다 우렁차게 살자는 구호를 외치며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마을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신이 없다며 제게 잔소리를 퍼부으셨고 저는 대답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 며느리의 예의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셋이 됐습니다. 막내가 태어났을 무렵엔 연탄을 갈고 물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는 게 하루의 전부가 돼 있더군요.
손목은 늘 부어 있었고 허리는 늘 숙여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지 싶을 정도로 제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어김없이 일 마치고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 좀 조용히 시켜바라며 눈살을 찌푸리곤 했지요. 그런 나날 속에서도 저는 하루하루를 쌓았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시어머니의 꾸중, 고된 살림살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만큼은 이 가난과 서러움의 고리를 끊게 해줘야겠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군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언제 끈질기게 버텨낼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그 시절 처음 깨달았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그 무렵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도 일이 뜸해졌고 집에 있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기 탓이라 생각했죠. 다들 어렵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장님이 조용히 부르더군요. 영순 씨 미안한데 남편분 여기서도 외상 꽤 돼 있어요. 벌써 몇 달째야. 우리도 좀 힘들어서. 그 말이 심장을 콕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잔소리 좀 그만해.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기저귀를 삶으며 손에 힘을 주어 고무대야를 문질렀습니다. 연탄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고 빨래물은 점점 차가워졌죠.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제 속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아이들 셋, 시어머니, 남편까지 다 제 어깨 위에 올려놓고 혼자 끌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 입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네 남편 윗동네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손댔다며? 그 집 이번에도 외상값도 못 냈대. 저는 속으로 아니길 바랐지만 결국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껄렁한 차림의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박 씨 여기 사시죠? 빌린 돈 갚으셔야지요. 이자만 해도 꽤 되는데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말이 마치 죽은 연탄처럼 방 안을 퍼지며 식어가더군요.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꾹꾹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죠. 애들 뒷바라지 하기도 벅찬데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빚을 져요? 나보고 또 뭘 더 하라고? 몸뚱이 하나 더 팔라고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더 미웠고 한때 의지하려 했던 제 자신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안 자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 무렵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건 동네 이웃들이었어요. 마당 넘어 살던 순덕이네는 저보다 몇 살 위 언니였는데 저녁마다 된장국 한 그릇씩 나눠 먹으며 속을 털었죠. 야,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인간이 벌려놓은 거 네가 왜 다 짊어지냐? 그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 내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사태를 알고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평소엔 눈만 마주쳐도 며느리 흉을 보던 분이셨지만 그날만큼은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 내가 괜한 며느리 고생만 시켰다 하시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속이 터질 듯 복받쳤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한동안은 빚쟁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문 밖을 쳐다보고 밤이면 아이들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희는 살던 집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2칸짜리 단칸방으로 옮겼고 애들 방이란 것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남편에게도 더는 희망을 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빈손으로라도 다시 시작하자 싶어서요. 아는 아주머니 소개로 채소 자판을 깔았고 무겁고 힘들어도 입을 꾹 다물고 일했습니다. 손님이 안 와도 바닥에 진흙물이 들어도 그냥 버텼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람이 바닥에 닿으면 그 다음은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불씨 하나를 움켜쥐듯 살아냈습니다. 꺼져가던 삶에 바람을 불어넣은 건 남편도 시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채소를 깔고 아이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저녁엔 기운 빠진 몸으로 돌아와 반찬 2가지 차려내는 하루. 누가 보면 팍팍한 인생이라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내 삶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술을 끊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던 서러움을 말로 표현했고 기어코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제 등을 계속 떠밀었습니다.